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혼하여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 꾸려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삶에 이렇게 평범한 행복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늪과 같았거든요. 한 발자국 힘겹게 떼면 두 발자국 푹 들어가 버리고 결국 콧구멍 바로 앞까지 차오르던 늪에서 가까스로 구출당한 거죠. 바로 현재 남편이 절 구해준 구세주 역할을 했어요. 현 남편으로 인해 제 삶은 다시금 광명을 찾을 수 있었네요. 요새 자다가도 새벽에 깨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마음에 남편을 흔들어 깨워요. 이거 꿈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그럼 남편은 제 볼에 뽀뽀해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산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른 자. 아기 엄마는 아기 잘 때 같이 자야 해. 라는 멘트와 함께 다시금 코 골고 잘 자더라고요. 아기를 키우며 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세상을 영접하고 있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사연 살롱의 사연들을 들어보니 가끔 저의 어두운 과거가 고개를 들더군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기억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네요. 오늘 사연 살롱에 제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며 반추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갈 즈음엔 저도 어두웠던 지난날을 추억이라 부르며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은 꽤 부유했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두 분 있었고 정원사 아저씨나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절 돌봐주었던 유모 아줌마 등등 일하시는 분만 1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그 속에서 저희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았고 그분들과 함께 집안일에 열심히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워낙 부지런하고 생활력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건 저희 아빠 쪽 집안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 지방 사람들의 입맛을 딱 잡고 있던 양조기업 대표였고 알짜배기 현금 부자라 그 지역 땅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마디로 친할아버지 집안이 지방 유지였죠. 아빠는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돈도 있겠다. 저희 엄마 아빠 사이만 좋았다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제 삶에서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도 엄마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엄청 싸웠던 장면이었어요. 너무 어렸기에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싸우나 그 이유도 몰랐었죠. 커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이 싸운 원인의 파라를 아빠가 제공한 게 맞지만 저희 엄마도 자격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무일푼의 고아가 그 지역 황태자와 결혼했으니 불안감이 컸을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아빠 쪽 집안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한 결혼이라 엄마 말에 의하면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불행했다고 하네요. 엄마 인생도 참 기구하죠. 엄마의 그때 심정을 다 헤아리긴 힘들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헤어진 그날 밤 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두 분이 식탁에 앉아 긴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엄마 아빠의 마지막 대화였죠. 수진 아빠, 그 여자 아직도 정리 안 한 거예요? 엄연히 혼인신고하고 딸까지 낳아 가정을 꾸린 조강지처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아직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시고
다른 여자를 권해? 당신한텐 미안해. 백번천번 욕먹어도 할 말 없어. 하지만 이 여자가 나 아니면 죽겠다고 매달리는 걸 어떡해. 이 여자 집안이 우리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 우리 부모님도 이 여자랑 재혼하길 강력히 원하시고, 계속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내가 현재 가진 모든 재산 다 뺏어버리시겠대. 아무래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여보. 당신과 수진이한텐 몹쓸 짓인 거 잘 알지만 이 결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뭐요? 당신 진짜 이럴 수 있어? 나야 그렇다 쳐도 수진이와의 천륜을 끊겠다는 거예요? 대체 돈이 다 뭐고 여자가 다 뭐길래 조강지처럼 딸을 무참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얼굴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남편한테도 결국 버림받는구나. 아우, 내 팔자야. 우리 수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미안해, 여보. 조그만 단독주택 마련해놨어. 거기서 수진이랑 살 수 있을 거야. 얼마 안 되지만 내가 가진 현금도 다 줄게. 그리고 한 가지 꼭 약속할게. 내가 재혼해도 아이는 절대 안 낳을 거야. 내 인생의 자식은 우리 수진이뿐이야. 나중에 우리 수진이 줄 유산은 꼭 마련해 놓을 테니 걱정 마.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낼 테니 당신도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 재혼? 지금 내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당신이 우리 모녀를 버린 거니까 죽을 때까지 수진이 얼굴 볼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그깟 양육비 필요 없어. 더러운 당신 집안에서 나온 돈 똥수간에 다 버려버릴 테니까. 전 깜깜한 거실 복도에서 몰래 엄마 아빠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초등학생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께서 헤어지려 한다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었죠. 난 이제 곧 엄마랑 둘이 살겠구나. 아빠와는 영영 빠이빠이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을 숨어서 보다 보니 저도 같이 엉엉 울었네요. 이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얼른 제 침대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죠. 날이 밝자마자 칼 같은 성격의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저와 함께 아빠가 마련해 놓은 집으로 향했어요. 자존심이 센 엄마였기에 아빠 돈으로 마련한 이 집이 꼴도 보기 싫었겠지만 현실은 냉혹하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전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차라리 행복했어요. 마음이 편하더군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지며 적응도 빨리 했고요. 하지만 180도 바뀐 상황에서 엄마의 현실적인 고단함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알바를 시작하셨고 전 그때부터 거의 홀로 지내며 스스로 생활해야 했죠. 그 집은 단층집이었는데 엄마는 남는 방 한 개에 하숙생을 들이기로 하셨어요. 적은 돈이라도 월세를 받기 위해서였죠. 마침 대학가 근처였고 워낙 싼 월세였기에 의대생 한 명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반가워요. 이제 대학 1학년생이라고요? 의대생이면 공부 엄청 잘했겠네.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쵸? 아, 전 고아원에서 자라서 의대 붙었다고 하니 고아원 원장님께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고아원이요? 아, 마음이 참 아리네. 나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자라며 공부했을까. 한주 학생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에 선하네. 이것도 귀한 인연이네요.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 테니 내 집처럼 편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님. 나도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집에 잘 없을 테니 냉장고에 있는 음식 마음껏 꺼내 먹어도 좋아요. 원래 하숙이라는 게 주인 아줌마가 밥도 다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게 됐네요.
아참, 이쪽은 내 딸 소수진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조용하고 착한 아이니 한주 학생 공부하는데 방해될 일은 없을 거예요. 수진아, 오빠한테 인사해. 앞으로 같이 살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3학년 1반 소수진입니다. 아,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인 거지? 나랑 딱 10살 차이네.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도 돼. 친하게 지내자. 우리 집에서 하숙하며 같이 살게 된 한주 오빠의 말처럼 오빠랑 전 친하게 지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쁘셨고 전 요리 솜씨 좋은 엄마로부터 배운 실력으로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요리하는 걸 좋아했죠. 의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과외 알바까지 뛰며 바쁘게 생활하던 한주 오빠를 위해 여러 음식을 만들어줬죠. 오빠도 절 참 예뻐하고 기특해 했어요. 동글동글한 성격과 외모 덕분인지 마치 친오빠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도 의대 등록금은 워낙 비싸서 한주 오빠는 급기야 휴학을 하고 알바를 더 많이 뛰어야겠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만류했어요. 한주 학생, 등록금 마련하려고 휴학까지 하겠다고? 나도 돈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 학기 등록금 내가 빌려줄 테니 휴학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얼른 졸업해. 아니에요, 아주버님.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며 모은 돈을 제가 어떻게 쓰나요? 6개월 정도 휴학하면 돈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숙비는 안 받을 테니 대신 우리 수진이 수학 좀 잘 가르쳐줘요. 워낙 수학을 싫어해서. 아우, 이런 호의를 제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받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날 부모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요. 내가 뭐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든든히 밀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아주머님. 덩치 큰 한주 오빠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후로 오빠는 저와 저희 엄마에게 진짜 가족처럼 더 잘해주었죠. 친오빠 같던 한주 오빠에게는 이혼한 우리 아빠 얘기까지 다 할 정도로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집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또 한 번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옆집 아이가 한 불장난 때문에 옆집은 물론 우리 집까지 불이 옮겨붙어 다 타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새벽같이 일하러 가셨고 전 제 방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떠보니 온 집안이 불에 타고 있더군요. 오늘 토요일이라 늦잠 잔다던 한주 오빠 방에 가서 오빠를 깨웠는데 이미 유독가스를 좀 마셨는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 다급한 마음에 덩치 큰 오빠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진이 빠진 나머지 집 앞에서 쓰러져 버렸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저희 옆집까지 무려 3채가 순식간에 불타버렸고 바람이 강한 날이라 소방차 몇 대가 출동해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까스로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환자복을 입은 한주 오빠가 서 있더군요. 깨어났니? 정신 좀 들어. 얼른 담당 의사 불러야겠다. 날 살려줘서 고마워, 수진아. 네가 날 안 깨웠으면 화염 속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나저나 어쩌니? 집이 다 불타버려서. 흐느끼는 한주 오빠 뒤로 뒤늦게 소식을 들은 엄마도 너무 놀라 제게 달려오셨어요. 저희 셋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 후로 한주 오빠는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갔고 저와 엄마는 집터가 팔리기 전까지 조그마한 고시원에서 둘이 함께 살았어요. 한주 오빠는 군대 가기 전 제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꼭 메일을 보내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생활이 처참하게 변해버린 저와 엄마는 오빠에게 연락할 정신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주 오빠와의 인연은 서서히 잊혀져 갔죠. 집터가 헐값에 팔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생전 처음 살아보는 아파트가 신기했고 이제야 생활이 좀 정돈되나 싶었죠. 하지만 안정된 생활도 잠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밤낮으로 무리해서 일하던 엄마는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거의 반신불수가 된 엄마를 돌볼 사람은 딸인 저 한 명뿐이었죠. 그렇게 기나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아파트 전셋집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죠. 전세 보증금으로 엄마 병원비며 약값,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이혼한 아빠로부터 받던 양육비는 끊긴 지 오래였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어느 순간부터 아빠에게 연락이 닿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빠 연락처를 몰랐기에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돈은 기대하지도 않았죠. 엄마의 수족이 돼야 했기에 학교는 중퇴했어요. 언젠가 검정고시로 해결하면 되겠지란 마음만 갖고 있었죠. 최선을 다해 엄마를 간호했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엄마는 쓰러진 지 5년이 좀 넘어서 심장마비로 급사하시고 말았어요. 늘 누워 계시던 엄마였지만 평생 저와 함께 하실 줄만 알았는데 제 분신이나 다름없던 엄마가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외롭고 무섭고 춥게 느껴졌죠. 하지만 닥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동안 엄마 간병비로 전 재산이 들어갔고 수중에 남은 돈은 딱 50만 원. 그 돈으로 서울로 올라와 아주 허름한 고시원에 보증금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이놈의 고시원 생활은 언제쯤 끝이 날까? 처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얼른 돈을 벌어야 했어요. 고시원 월세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 같은 건물 1층에 편의점 알바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마감 때 나오는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을 먹으며 끼니를 때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허름한 고시원이었기에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듯 했고 사회의 불황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술 취해서 고성방가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무서운 맘에 문을 꼭 잠그고 살았죠. 제 옆방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바나나, 귤, 라면 등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었죠. 수진 씨, 내가 밤에만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지금 일하는 편의점 시급이 얼마야? 밤에만 운영하는 식당이요? 24시간 국밥집 같은 거예요? 전 지금 편의점 시급 4,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곳은 시급이 얼마인데요? 뭐? 4,000원? 아하, 내가 일하는 곳은 하룻밤에도 4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곳이야. 당장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보자. 고급스러운 곳이라 옷은 좀 잘 차려입어야 해. 화장도 해야 하고. 그런 건 내가 다 빌려줄 테니 걱정 말고. 하룻밤에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을 번다니. 대체 어떤 식당이길래 시급이 그리 센지 궁금해서 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안 하던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까지 빌려 신고 따라 나섰죠. 웬 간판도 없는 곳 지하로 들어갔더니 그곳엔 노래방 기계도 있고 소파도 있고 술 파는 곳 같더군요. 어머 언니, 여기 술 파는 가게 아니에요? 저 이런 데서 일 못해요. 고급스럽대서 국밥집 말고 그냥 레스토랑 정도인 줄 알았죠.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순진한 아가씨 같으니라고. 오늘 딱 하루만 저쪽 소파 구석에 앉아있다 가면 내가 진짜 40만 원 줄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형처럼 앉아있기만 하라고. 전 40만 원을 준다는 말에 좀 무서웠지만 정말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었죠. 하지만 그곳에 온 넥타이 부대 손님들은 절 가만두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제 어깨를 터치해오는 게 너무 싫어서 바로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늦은 밤이라 돈 아깝지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펑펑 울고 말았죠. 날 보호해주고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고아로 태어난 게 아닌데 고아가 되어버린 제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하지만 입에 풀칠하기 위해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서야 했어요. 웬 전봇대에 건설 현장 한밭집 아줌마를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요리에 자신 있던 전 바로 찾아갔죠. 야간엔 편의점 알바를 했고 아침부터 오후까진 한밭집에서 일을 했어요. 워낙 성실하고 요리 잘하는 모습에 한밭집 주인 할머니가 엄청 예뻐해 주셨죠. 한 1년 정도 흘렀을까 주인 할머니께서 제게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며 따로 부르시더군요. 수진아, 내가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아들, 딸도 다 미국으로 이민 가 있으니 딱히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근데 거래처가 짱짱하니 매출도 잘 나오는 한밭집을 폐업하기엔 너무 아까워. 네가 이어받아서 하면 어떻겠니? 그렇게 전 주인 할머니의 한밭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건설 현장이 마무리되면 다른 거래처 현장으로 가 또 운영하다가 아예 목 좋은 곳에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대규모 재개발되는 지역 근처여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장사 잘 되는 그런 식당이 되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유독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특이하게 한쪽 겨드랑이에는 법전을 끼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기에 저도 신기한 듯 쳐다봤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법대생이신가 봐요. 늘 법전을 끼고 사시네요. 근데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매일 오셔서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아, 절 알고 계셨나요? 영광입니다. 사장님 성함이 수진 씨 맞으시죠? 오다 가다 들었네요. 여기 밥은 늘 맛있죠. 그것 때문에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밥이 맛있어서 매일 오시는 게 아니세요? 뭐 다른 이유라도. 아, 저 그건 뭐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이따 몇 시에 끝나시죠? 제가 다방에서 커피라도 한 잔 사면 안 될까요? 커피요? 우리 식당에도 믹스커피 기계 있잖아요. 여기서 드세요. 아, 그럼 그럴까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꼭 수진 씨랑 대화 한번 나누고 싶었네요. 법전을 끼고 다니는 이 사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 매일 와서 밥 먹으며 절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해서 그날 마감하는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식당 한쪽에 있는 커피 믹스 기계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죠. 전 여동생 둘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지만 판사가 되고 싶어서 사법시험 공부 중이죠. 아, 그러셨군요. 힘드실 텐데 공부까지. 대단하시네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도 안 여쭤봤네요. 아, 제 이름은 정순진이고 나이는 올해 27 됐네요. 저보다 2살 오빠시네요. 성함이 순진이라니 정말 순박해 보이긴 하네요. 수진 씨도 얘기 참 재밌게 잘하시네요. 저 혹시 결혼은 안 하셨죠? 남자친구분은 있으신가요? 워낙 미인이셔서 남자들이 줄을 설 텐데요. 줄을 선다고요? 식당 밥 드시려는 줄은 봤어도 저 좋다고 줄 서는 건 한 번도 못 봤네요. 가끔 찔러보는 분들은 계셔도 딱히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남자들은 없었어요. 휴, 천만 다행이네요. 됐어요, 그럼. 됐네요. 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고요. 조만간 제가 저희 엄마 모시고 한번 식당으로 올 테니 딱 기다리세요. 네? 우리의 미래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건 처음인데 미래를 벌써 그리세요? 순진 씨야말로 재밌는 분이네요. 수진 씨는 저의 운명이에요. 첫눈에 반해버렸다니깐요.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제가 공주님 대접해드릴 테니 우리 잘해봐요. 종이컵에 믹스커피 한 잔 놓고 우리는 동이 터올 때까지 한 번에 끊김없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고 각자 어렵게 자랐기에 그의 삶에 공감이 많이 되더군요. 우린 그날 바로 커플이 되었고 추진력 좋던 남자친구는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남친의 어머니가 오셔서 상견례처럼 진행하게 되었죠. 화끈한 남친의 성격처럼 남친의 어머니도 친화력이 좋더군요. 새아가,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새아가라고 부를게. 괜찮지? 네, 어머님.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도 편하죠. 그래,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고? 그럼 거의 고아나 다름없구나. 이제 날 친엄마처럼 여기고 잘 지내보자꾸나. 이 식당 쪽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우리 집도 가난한 살림이지만 순진이가 지내던 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려무나. 같이 살아야 정이 붙는 법이니. CM이랑 시동생들이랑 복잡거리며 살면 더 재미날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들어오렴. 자, 결혼 반지는 이 쌍가락지로 대신 하자꾸나. 친딸처럼 여겨주시고 반지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전 예비 시어머니의 호의에 눈물이 났어요. 더불어 친정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남친의 집안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고 직업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합가를 하게 되었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랑 하나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혼인신고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3박 4일 다녀오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짐을 푸는 순간부터 저의 부푼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야, 며느리야. 너 돈 없는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고작 이딴 걸 선물이라고 사와? 쪼꾸레시 뭐냐? 나랑 네 시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아? 적어도 지갑 정도는 사와야지. 내가 뭐 명품 백바라든? 맞아요, 새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쪼꼬렛 먹고 돼지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중인데 사람 열받게 하네. 전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를 보는 것 같아서 어리둥절했어요. 혼인신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천사 같던 시모가 화를 버럭버럭 내며 선물 좋은 거 안 사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누이들도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죠.
옆에서 본인 가족들 진정시키지 못할 망정 희죽희죽 웃기만 하더군요. 전 정신 차리고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계속 구박받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갖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독심가도 아니고 말도 없으셨는데 지갑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앞으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리 해주세요. 이것 봐. 새언니, 이 집에 들어오면서 세간살이 하나 안 바꾸고 공짜로 기어 들어왔으면 밥값은 해야죠. 고 알아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고아라뇨. 제가 무슨 고아원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식당에서 돈 더 많이 버는데 시댁 식구들과 정붙이고자 시댁살이 시작한 것뿐이라고요. 버러지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가 첫날부터 저와 시댁 식구들의 관계는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남편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더군요. 아니,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죠. 일하면서 사법고시를 준비한다던 남편의 말은 숨뻥이었어요. 법전을 끼고 다니던 것도 절 꼬시기 위한 코스프레였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었죠.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사기를 쳐? 지적해 보이려고 거짓말한 거야? 사법고시 안 할 거면 본래 하던 공사판 일이라도 열심히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먹으려 해? 그리고 나한테 공주 대접 해준다며. 이건 뭐 시녀보다도 못한 대접을 일삼으니 어이가 없네.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자기 연기 되게 잘한다. 아주 배우해도 되겠어? 참네. 잡은 물고기에 꼭 밥을 꼬박꼬박 줘야겠냐? 그리고 지금 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야? 여자 꼬시려고 거짓말 조금 했다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야? 내 이름이 순진하다고 진짜 순진한 줄만 알았냐? 너도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알잖아. 참. 머리를 띵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현타가 제대로 오더군요. 사랑받기 위해 가족의 정을 느끼기 위해 결혼하고 합가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엄청나게 늘어난 노동뿐이었죠. 식당 운영은 그대로 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도록 쌓여있는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집에 시누이 둘까지 합하면 여자가 4명이었는데 집안일 하는 건 오직 한 사람, 저뿐이었어요. 시누이의 생리 묻은 팬티까지 빨아주려니 진짜 눈물이 나고 너무 억울하더군요. 친엄마처럼 여기라던 시모는 남보다 더 가혹하게 절 채찍질해댔죠. 집안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요구했어요. 며느리야, 너 식당에서 돈 좀 벌잖냐? 그 돈 다 어디다 쓸 거니? 다 가족 위해 쓰려고 돈 모으고 있는 거지? 자, 돈 쓸 기회를 줄게. 네 시누이가 전문대에 들어간다니 등록금 좀 네가 대줘야겠다. 이번 입학금을 저보고 내라고요? 어머님도 건물 청소하시면서 돈 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내야 해요? 아니, 입학금 말고 3년제 전문대니까 앞으로 3년간 네가 등록금 꼬박꼬박 내줘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 3년치 등록금을 제가 다 내라고요?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제게 요구하실 수 있으세요?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전 이 집 딸이 아니고 며느리예요. 그 돈 다 못 내요. 이번 입학금 정도만 도와드릴게요. 야,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건 잘 되는 식당 사장이라서야.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뻐서 우리 귀한 아들 준 줄 알아? 애비애미 없는 주제에 당당하기는. 시모 앞에선 씩씩거리며 대들었지만 제 방에 와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신 건 내 탓이 아닌데 이 세상에 진짜 내 편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제 뜻을 굽히지 않고 신우이 입학금 정도만 대주고 등록금은 알아서 충당하게 했죠. 이런 제 결정에 남편은 눈을 흘기더군요. 까진 몇백만 원, 식당 한 달이면 버는 돈을 신우이한테 아까워서 못 대주냐? 아, 치사하다, 치사해. 뭐? 치사해?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몇백만 원이 푼돈이면 당신이 벌어서 대주지. 아가씨가 내 여동생이야? 당신 동생이잖아. 말 나온 김에 왜 요즘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노가다 판에도 안 나가? 그렇게 여유 있으시면 식당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고 날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돈은 나만 벌고 집안일까지 내가 다 해야 하냐고. 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냐? 하늘 같은 남편을 그깟 식당 한쪽에서 쭈그리고 설거지를 시켜야 마음 편하겠냐고. 이놈의 집구석 나가서 술이나 퍼마셔야지. 스트레스 받아.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다며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간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정작 찐으로 스트레스 받은 건 저였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모는 슬슬 볶기 시작하더군요. 애 안 들어서는 건 다 여자 문제다. 네가 몸을 관리 잘했으면 금방 들어설 것을. 아, 네 자궁사시니 얼른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봐라. 어머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순진 씨가 맨날 술 먹고 밖으로 도는데 무슨 임신이 되나요? 이렇게 시모에게 대들었지만 저도 걱정은 되어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난소 나이 25.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아기가 잘 안 들어서자 남편에게도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죠. 뭐? 나보고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거길 왜 가? 거기 여자들만 가는 곳 아냐? 지금 임신 안 되는 걸 내 탓하려는 거지? 안 가. 안 간다고. 어머님이 임신 안 되는 걸 100% 내 탓으로 돌리시는데 그럼 어떡해? 다짜고짜 화만 내지 말고 얼른 일어서 오늘 같이 가서 검사해보게. 억지로 끌고 가서 남편을 검사받게 해보았고 결과는 남편이 거의 무정자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상 정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맨날 술 담배에 쩔어 살고 운동도 안 해서 배는 이티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해보지 않겠냐는 의사의 권유도 다 뿌리치고 남편은 삐쳐서 혼자 나가버리더군요. 임신을 간절히 바랬던 저지만 신뢰감 없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차라리 저 사람의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더욱더 몸이 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우리 부부가 조용하니 이번엔 시누이가 사고를 치더군요. 20대 중반에 들어선 첫째 시누이가 웬 남자를 팼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 며느리야, 네가 합의금 좀 해줘야겠다. 돈 1,000만 원만 대줘라. 안 그럼 우리 딸내미 다 죽게 생겼다. 아, 아가씨는 왜 남자를 다 때리고 다닌대요? 긴급한 상황이니 어머님이 한 500만 원 대주세요. 제가 나머지 댈게요. 넌 이 상황에서도 돈을 뿜빠야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사? 어머님, 며느리한테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실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제게 욕을 하더군요. 아이씨,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1,000만 원 못 내놔. 돈이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야겠다. 전 당장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시댁 식구들한테 뿌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제 집만 간단히 챙겨 다시 식당 한 구석 쪽방으로 들어갔죠.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뭐야?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와. 왜 못해? 돈이 궁해서 그렇지? 아님, 집안일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가? 난 더 이상 당신 집안에서 노예 생활 못하겠어. 나머지 집은 내가 다음에 챙겨갈 테니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은 끊어줘. 이제 연락도 하지 마. 이렇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전 쉬는 날 제 나머지 짐을 챙기기 위해 시댁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향했어요. 초록불에 큰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트럭이 삐 소리를 내며 제게 덮치더군요. 그 후의 기억은 전혀 없네요.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 한주 오빠가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군대 간다고 빡빡머리의 한주 오빠, 얼굴 그대로였어요. 다만 머리는 길었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한주 오빠? 뭐지?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좀 들어, 수진아. 나 알아보겠어. 당장 담당이 불러야겠다. 다른 의사가 오더니 분주하게 제 상태를 체크하더군요. 담당 의사의 양해를 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였던 한주 오빠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나 여기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어. 네가 옛날에 불난 집에서 날 구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게 해줬잖아. 그 기억으로 응급의학과 쪽으로 지원하게 됐지. 수진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야 내가 널 살릴 수 있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무 반갑다. 왜 이메일 안 보냈어?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렸니? 아니요. 그때 엄마가 쓰러지셔서 겨를이 없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 혼자 생활하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 하느라 힘들었고요. 그래, 참 악마 같은 사람들이더구나. 그 사람들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어. 너희 시어머니랑 남편이란 작자 말이야. 네? 그 사람들이 악마인 건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요? 널 입원시키고 많은 일이 있었단다. 네가 사고 난 걸 알게 되어 보호자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어차피 이혼할 사람인데 내가 왜 가서 병수 받으냐며 안 오겠다더라. 그러다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30억 정도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나 봐.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원으로 찾아오더구나. 네가 언제 죽을 것 같냐고 묻더라고. 담당 의사가 내 친구인데 의사 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은 처음 받는다고 엄청 당황해하더라. 그 인간들이 널 간병한다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내가 녹음기를 네 베개 밑에 넣어놨었어. 그 인간들 대화하는 게 다 녹음되었지. 내가 복사해놓고 경찰 불러서 증거로 넘겼는데 수린이가 한번 직접 들어봐봐. 이야, 30억이라니? 완전 로또 맞았네. 근데 얘는 언제 뒤진대냐? 그러게 엄마.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으니 수진이가 안 깨어나고 그대로 가버리면 30억은 다 내 차지겠지? 야호. 얼른 저 세상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지가 벌벌 떨려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한조 오빠가 준 물을 마시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오빠, 근데 저한테 갑자기 30억 유산이 생겼다는 사실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너희 아빠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고 했었잖아. 그 집사 역할을 하셨던 분한테 연락이 왔대. 너희 아버지 쪽 사업이 급격히 나빠져서 완전히 몰락하고 재혼했던 여자분도 떠나가고 병까지 얻어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고. 다 망해서 온 재산을 다 뺏겼지만 30억 상당의 건물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지키셨나 봐. 유일한 혈육인 수진이 줘야 한다며. 약간 진정됐던 마음이
다시 복받쳐 올라와 펑펑 울었어요. 미워만 했던 아빠가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셨단 말에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아빠가 딸인 날 아예 잊지 않으셨구나. 난 완전히 잊고 살아갔는데. 그만 울어 수진아.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얼른 모든 절차를 다 마치도록 하자. 그 악마 같은 작자랑 빨리 이혼하고 유산 받는 절차도 마칠 수 있게 변호사 선임해 줄게. 옛날에 날 도와줬던 것처럼 이젠 내가 널 도와줄게. 고마운 한주 오빠 덕분에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어요. 시모와 남편은 사안의 심각성으로 바로 구속되었고 두 사람 다 감옥에 갇혀 콩밥을 먹게 되었네요. 상속세는 분납하기로 하였고 갑자기 30억 건물주가 되니 얼떨떨했어요. 더욱 적응 안 되는 건 한주 오빠가 저에게 프로포즈했단 사실이었죠. 더 이상 우리 운명을 미루지 말자. 넌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야. 내가 40이 되도록 결혼 안 한 건 다 널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 몸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자. 뜨거운 눈물과 함께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답했어요. 전 병원에 입원한 채로 온라인으로 식장 잡고 드레스 고르고 했네요. 아주 조그만 예식홀을 빌려 결혼식을 진행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10개월 뒤 바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현재 몸은 좀 힘들지만 행복에 겨운 육아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한조 오빠와 전 운명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어요. 다시는 이 인연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 지금껏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 좀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언젠간 한 쪽의 빛이 비출 거라는 확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인생처럼 말이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